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화성교회 온 성도분들, 특별히 교사연수대학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교사 세미나로 화성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꿈을 나누었었는데요. 어느새 2022년 한 해가 벌써 훌쩍 지나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교사 연수 학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서 교사 연수 학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조병수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화성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하게 또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과 또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세미나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담겨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말 최후의 보루하고도 같은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30분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화성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수연수학교에서는 여러분과 지난번에 나누었던 세미나의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자아팽창 시대와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좀 살펴봤다면,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상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그런 상태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할지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보고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도 계획하시고 뜻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삶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오늘 이게 강의 순서가 핸드아웃에 나온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교사 연수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이제 보이시죠? 네. 핸드아웃에 처음 나온 개요대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과연 어떤 이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좀 여러 통계
한계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는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을 잠깐 이게 놓아주시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다 감아주시고 한 5초 정도 청소년 하면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5, 4, 3, 2, 1. 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각자 나름대로 청소년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셨을 텐데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저희 학교에서, 합동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그 전사님들에게 가르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이 학생들에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는지 그림을 그려보게 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자, 네, 제일 처음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림입니까? 속으로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속으로는 막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 정말 절망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이다. 그 옆에는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시한폭탄이죠. 그죠? 언제 빵빵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청소년이다. 그 다음 그림이 참 재밌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계시죠, 우리 전사님이. 근데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거의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조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뒤로 꺾고 숙면을 취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울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슬아슬 외줄 타는 것 같다.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존재가 청소년이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을 첨부해 놓기도 했습니다. 외계인. 이 아이들은 외계인과 같다. 또 아이들 막 빵빵 터지는, 머릿속이 막 복잡해서 빵빵 터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도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초등학생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아이들 많이 갖고 노는 액괴라는 건데, 액괴, 액체 괴물이라는 아이들 장난감인데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하는 그림이 없으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떠올렸던 이미지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청소년에 대해서 하나같이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중2병 들어보셨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병에 걸린 것 같은,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급식충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급식을 먹는 아이들을 비하해서 벌레와 같다, 급식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등골 브레이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죠? 그래서 등골을 휘다못해 브레이크, 그죠?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사역자의 무덤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중등부는 사역자의 무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사역자들의 무덤이다. 우리 화성교회의 우리 청소년 사역자 누구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아예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까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 중학교 교과서에 청소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럭비공이죠, 그렇죠? 럭비공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에 야 너희들은 럭비공이야, 너희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폭풍입니다. 폭풍.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야 너희들은 폭풍 같은 존재야, 거칠고 반항적이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죠?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영어로는 storm and str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질풍같이, 노도, 성난 파도같이 정말 거칠고 반항적이고 도대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행동과 태도가 매우 미숙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노래, 게임 등등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식 속에 강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비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비트? 우리 거룩한 화성교회는 이런 영화를 안 보시죠? 네. 비트. 제가 청소년 때 나왔던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청소년에 대한 영화예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거칠고 반항적이고 막 온갖 비행들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또 말죽거리 잔혹사 또 안 보셨죠? 네.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을 배경으로,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막 반항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우리 권사님들 조금씩 꽂아주시는데, 네. 또 펜트하우스, 네. 이런 이제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에서도 청소년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이게 미숙하고 굉장히 반항적이고 굉장히 이제 문제투성의 그런 존재들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사실 청년들은 사회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된 나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 인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늘 청년들을 암울하고 우울하고 미숙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리고 있죠.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주거 문제 등등 온갖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향해서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3포 세대다. 그죠? 들어보셨죠? 4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아니 이제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M포 세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소년과 또 청년에 대한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런 관점과 인식은 사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여러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실제로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약물 중독, 범죄, 성적인 행동, 자살 등등의 이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스로 자기 정신과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52.5%. 우리 청소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내가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 감정적으로 이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도 20%에 가까운 18.3%였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한 2명꼴로 실제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 통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나타내죠.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 세계 77위 OECD 국가 중에는 꼴찌입니다. 꼴찌. 이에 따라서 청소년 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지난 10년간 자살 사망률이 2배로 급증을 했고요. 8년 연속으로 이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바로 청소년 자살입니다. 해마다 전체 인구의 30%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살은 하지 않더라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살계, 우울계, 자해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살계, 우울계, 자해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스스로는 자기 이제 몸을 좀 해하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온라인상에다가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어떤 다른 내 계정 말고 또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나누고 스스로 이게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이 자해를 시도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또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살계, 우울계, 자해계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 이제 계정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약물 중독도 정말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도 예전에는 약물 중독하면 대부분 흡연이나 음주 혹은 조금 심각해도 뭐 본드 흡입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에는 한국도 이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드러난 것만 이 청소년이 마약 유통으로 적발된 것이 올해 8월까지 372명이라고 합니다. 372명의 청소년들이 이 마약 사범으로 이게 붙잡혔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300명 정도면 많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 적발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다들 이제 몰래 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암수율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적발된 것 말고 실제로 마약을 하는 이 율이, 이 마약인 경우는 28.57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72명에 이런 28배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만 지금까지 16,000명이 마약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 중에 6,000명 가까이가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000명 정도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아이들끼리는 다 알 겁니다. 어디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내 친구들 중에 누가 마약을 하는지 아마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펜타닐, 나비약, 뭐 물뽕이라 불리는 GHB, 졸레틸, 스파이스, 베솔트, 힘가, 이런 다 신종 마약들이거든요. 이런 마약들을 SNS상에서 아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대마초보다 몇백 배 강하다고 하는 이 펜타닐의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약국에서 이제 디스크 하는데 붙이는 약인데,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흡입하고 하는 용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범죄율도 정말 심각합니다. 해마다 7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의 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죠. 절도, 방화,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정말 갖가지 죄목으로 청소년 범죄가 한 해에 10만 건 이상씩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도 마약과 비슷하게 통계를 보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성 경험의 비율을 아이들 이름을 대고 이제 실명으로 조사를 하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어떤 익명으로 SNS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일 때의 성경험 비율이 무려 55%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성경험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이게 일산 쪽에 있는 그런 이제 학교였는데, 그 청소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우리 반 10명 중 8명은 다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이죠. 첫 성관계 연령은 남녀 평균 12에서 13세라고 합니다. 이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12, 13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12,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관계 경험이 이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해 드러나는 숫자만 수천 명이 임신을 하고요.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낙태를 하고, 전체 미혼모 중에 청소년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섭니다. 청소년 성범죄율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해마다 3,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되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이 N번방, 이 박사방, 여러분 다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었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음란물의 제공과 유통과 공유 등의 문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아이들이 자주 보는 어떤 유튜브나 혹은 어떤 뭐 아이들 보는 아프리카 TV 뭐 혹은 틱톡, 이런 이제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런 채널들, 이런 동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음란물들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볼 때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보아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유튜브, 이런 아이들이 자주 보는 플랫폼에 이런 영상들이 너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봤던 어떤 채널에서는 아주 밝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고, 어떤 이제 컨텐츠를 하냐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남자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면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학생들이 그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이제 취향의 그 몸매를 막 평가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 그런 컨텐츠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남자들이 팬티만 입고 나가서 이제 나오면 여학생들이 남자 이 몸매를 평가하고 선호도를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너무 버젓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제 채널에서는 이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는 또 대학생 누나들, 오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둘이 이렇게 같이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첫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언니 오빠들이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성관계는 아무렇게나 뭐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기겠죠. 이런 컨텐츠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컴퓨터, 스마트폰 다 점검합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핸드폰, 이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 다크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 앱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안 한 척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는 어떤 또 앱이 있냐면 계산기 앱이 있습니다. 이게 딱 겉으로 볼 때는 계산기예요. 칼큘레이터라고 써져 있어요. 딱 계산기 앱을 누르면 계산기가 뜹니다, 화면에. 그런데 그 계산기 앱에다가 일정한 공식을 입력을 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음란물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SNS로 바뀝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숨기고서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이 뭐 또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던 것들을 실제 통계를 보니까 좀 심각하게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이번엔 한번 청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기독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의 인식과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발표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조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69%가 자기 세대가 매우 불행한 이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세대가 분명 능력 면에서는 이전 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는 능력도 소용이 없고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희망이 없는 스스로 굉장히 불행한 그런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청년들이 78%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더 이제 어둡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세대에 대해서 이 사회는 무심하다,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청년들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웠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심한 무기력증과 또 우울증으로 거의 하루 종일 슬프고 짜증이 난다라고 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지속될 거라는 대답도 28%나 되었죠. 결국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27%, 4명 중에 1명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청년 우울증이 근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굉장히 많은 또 숫자가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자살률도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실제로 청년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원인이 또 자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관심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려 92%의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능력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만 성공할 수 있고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이 어렵다라고 무려 86%가 답을 했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어도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사회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온갖 불공정한 경쟁이 우리 사회에서 이 판을 치고 있다. 착한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 사회다라고 무려 85%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인생에 성공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게다가 실제로 62%의 청년들이 내 주위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청년들은 세상을 돈, 성공, 경쟁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돈이 전부인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관심도 역시 돈과 일자리, 주택 등 다 경제적인 부분에 해당되었고요.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 문제의식도 일자리,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부동산 등등 다 경제적인 데서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와 인식을 보면 사실 전혀 기독 청년들이잖아요. 크리스천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전혀 없으며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믿는 청년들이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실제 삶이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청년들의 이 결혼관에, 이 마지막 통계인데 결혼관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꼭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혼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크리스찬 청년들임에도 4분의 1 이상이 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혼전 순결, 이 동거, 이 혼전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요, 이 크리스찬 청년들임에도 성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점이 없는 거죠. 아니면 알아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적 관점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어떤 모습과 상태에 있는지 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젠지다, Z세대다라고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 Z세대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조사한 그룹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바 있는 이 조지바나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조지바나라는 이 기독교 리서치 그룹인데요. 여기에서 이 두 권으로 된 이 Z세대에 대한 아주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회의론과 무신론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중에 회의론자들과 또 무신론자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최근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이 종교인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 중에 종교인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있는 아이들이 몇 %냐? 바로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8%는 무엇이죠? 종교가 없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종교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50명 중에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소수만이 종교를 가진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 또 청년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부서예요, 우리 발에요, 우리 회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종교조차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어떻게 보면 탈기독교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사회적 단절. 너무 아이러니하죠.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이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온갖 영상물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정체성입니다. 성정체성 혼란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든지 아니면 나아가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동성애를 점점 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지난번 세미나에서 얘기했죠. 자아팽창 시대라고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그래서 여섯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도 좋은 거 하나 나왔죠, 그죠? 네,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끄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사회에서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는 성취 중심 경쟁입니다. 늘 경쟁하며 성취 중심, 늘 항상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각자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배타적 진리도, 우리의 진리의 배타성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거부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대학생들, 이 청소년, 청년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윗세대, 젠지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살에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령대를 우리말로는 이 청년이라고 했죠. 청년, 그죠? 외국에서는 이 영어로 이 청년을 영 어덜트라고 했습니다. 영 어덜트.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어른, 어덜트, 어른, 성인인데 좀 젊은 층의 성인이라는 의미이죠.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Emerging Adulthood라는 단어예요. Emerging Adulthood.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어적 의미로만 보면 무슨 말이냐? Emerging, 무슨 뜻입니까? 이 부상하고 있는, 형성 중인, 만들어지고 있는 Adulthood,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영 어덜트, 성인인데, 이미 성인인데 좀 젊은 층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봤다면, 오늘날에는 이멀징 어덜트후드, 아직도 성인이 아닌, 아직도 부상 중인, 아직도 형성 중인 성인이 아닌 그런 이제 세대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인임에도 아직도 성인이 아닌 세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성인이 된 이 청년들을 더 이상 성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의 이 모습이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까 통계에서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영상을 먼저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좀 풍자해서 만든 이 영상인데, Hilarious. So how's the job hunt going? Nothing, man. What? You said your job interview was amazing. It was all right. You know, they offered me a job and stuff, but then they told me I was gonna have to work 40 hours a week, man. It sucks. Seriously. And they said I was gonna have to spend every day in a queue. Deal breaker. Guys, just do what I did. All right? Let the jobs come to you. Yes. That's brilliant. I know. So you're just, like, all putting your resume online and stuff? Like, Yeah. so you're, like, milking those family connections and stuff. Don't really have any connections. So you're just, like, Just kind of waiting it out. Genius. oh, yeah. Hey, we gotta pay. Whose turn is it? I'm just kidding. My dad's got this one. So tell me, why this company? Well, I just really love what your company does. I think I'd be a real asset to the team. I think I'd fit into the culture really well. Well, I see you have a wide range of skills.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at. Well, I'm good with people. I was really good in school. I was on the dean's list with a 3.2 grade point average. I was captain of my tennis team, so I know a little bit about leadership, how to deal with people. I'm punctual, always punctual. Tell him how good you are with the computers. That's a great point, Mom. I'm really good with computers. You wouldn't believe how fast he set up email on my laptop. It's true. I can work with any kind of software you give me. Okay, well, I'll get in touch with you.
좀 이제 풍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모습들이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이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대학교에 진학해서 수강 신청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짜여준 대로만 이렇게 살았는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 수강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날 사장님들이 아주 비상이라고 하죠. 이 우리 청년들, 이 알바생들이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펑추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을 못 맞추고, 또 게다가 여러분 과제나 일도 스스로 책임지고 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군대에서도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이제 아이들이 가면은 그 군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 기수에 그 엄마들 카톡방이 단톡방이 딱 만들어진대요. 그 기수가 생기면 그 기수에 이제 엄마들 단톡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군대 그 단톡방에 다 이제 공유가 되고, 심지어는 유격 훈련을 간다. 그럼 이제 엄마들이 다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격 훈련을 하는 거를 보고 다치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군대에 계시는 우리 상관들이 아주 노심초사한다고 해요. 엄마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런 일들이, 웃지 못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멀징 어덜트후드 이 세대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특징들을 얘기하는데요. 첫째, 뚜렷한 목적 의식과 소명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이 자기 소명이 아니에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죠. 그러니까 직장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직장을 한 2, 3년 다니다가 또 이제 때려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으로 먹고 살면서 투자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2, 3년 있다 또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받으면서 살고, 이제 그런 패턴이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아닌 거죠. 이 일이 내 소명이 아닌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리터루족,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죠?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며 쉽게 이혼합니다. 당연하죠. 예,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결혼도 못하고, 또 결혼하면 또 부부 사이에 엄청나게 서로를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번째, 자녀를 갖는 일도 기피합니다. 딩크족이라고 하죠. 듀얼 인컴 노 키즈. 그죠? 왜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섯째, 더 큰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거나 희생하려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못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멀징 어덜트후드, 무엇이죠?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했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이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그 시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4세, 여성이 30.6세라고 합니다. 출산은 첫째 아이 31.9세, 둘째 아이 33.6세, 셋째 아이 35.1세이고요. 출산율은 0.81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죠? 올해는 최초로 이제 0.7대를 찍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는데 이대로 가면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가 소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결혼과 출산 이것만으로 뭐 어른이 된다 아닌다를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시기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1년 이하 이직률은 27.7%이고요. 이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0%에 가깝다고 합니다. 20대 청년 무직자가 30% 이상이고요. 니트족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뭐 교육이나 뭐 고용이나 훈련 어떤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중에 또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멀징 어덜트후드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몇 살부터 어른이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평균적으로 만 27세에서 28세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18세, 19세보다 무려 스스로 인식하는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10년이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학계에서는 여러 기관들에서 아예 청소년기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13, 18, 23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기관에서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춘기가 시작되는 15세에서부터 30세까지로 봐야 된다. 이 사춘기는 30세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놀랐죠? 네, 메가더 파운데이션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가 무려 34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세다.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여러 조사와 또 연구와 통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두 성숙과는, 이 성인으로서의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매우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왜 다음 세대가 오늘날 이렇게 미숙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이러한 매우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지금부터 다음 세대가 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연 이 다음 세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대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청년들을 교육하고 또 사역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이 개념에 담긴 역사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를 영어로 adolescence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를 영어로는 adolescence라고 하는데요. 이 adolescence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 adolesc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라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to grow up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성인, 즉 adult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dultu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은 이미 다 자란, to have grown up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글로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이 합쳐져서 만든 청소년, 이 복합어이죠. 그런데 원래는 청년이든 소년이든 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들로 쓰였어요. 그런데 청년이 조금 더 윗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소년이 조금 더 아랫세대, 20대 초반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193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겨난 시기는 1938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글로 청소년이든 영어로 adolescence든 단어적 의미만 살펴보자면 간단하게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그 어느 중간 단계, 중간 시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를 잇는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시기가 매우 익숙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가 들어왔으니까요. 마치 원래부터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어떤 중간 시기를 나누는 특정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동기와 이 성인기 사이의 어떤 시기를 특정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막 발전을 하고요. 현대 과학이 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 마음과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이 또 이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때야 비로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비로소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아주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처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영아 시기에는
그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다 경험하죠. 우리 아이들이 막 어느새 막 뒤집고 어느새 기어다니고 어느새 쓰고 그래서 어느새 말을 하고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근데 돌이 지나가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물론 이제 계속 성장해 가지만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됩니다. 이렇게 좀 둔화돼요. 그러다가 10대 중반, 우리가 오늘날 이제 청소년기라고 알고 있는 이 10대 중반이 되면 또다시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생식 기능과 관련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1차 성징,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를 뭐라고 하죠? 사춘기라고 하죠. 그죠? 사춘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춘기라는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언제 사춘기를 쓰냐면 아이가 우리 집에서 말을 막 잘 듣고 굉장히 착하게 자라나다가 아이가 갑자기 반항하고 갑자기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우리 사춘기가 왔나 봐. 사춘기가 왔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춘기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태도, 이 행동적인 그런 변화를 의미한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사춘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춘기라는 말이 기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추는 봄춘자예요.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네? 생각할 사 아닙니다. 생각할 사 아니고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냐면 저는 이런 한자로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한자냐면 털 마늘 사자예요. 털이 많을 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그래서 사춘기는 무슨 뜻이냐? 몸에 털이 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식기관이 막 이렇게 발달하면서 몸의 곳곳에 이제 주요 부위에 털이 나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어로 이 사춘기를 퓨버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퓨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음모라는 뜻이에요. 음모. 이 주요 부위에 난 털. 그래서 이 퓨버티도 역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걸 이제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명백하게 이 모든 이 시대와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청소년 시기에는 분명히 이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요. 이 어떤 생식기관이 발달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처음으로 이러한 청소년기, 어돌레센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은 청소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G. 스탠리 홀, 그랜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04년에 청소년기의 이 변화들을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연구하며 어돌레센스라는 책을 펴니다. 이 어돌레센스, 이 청소년기라는 제목의 아주 두꺼운 이 두 권으로 된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해요. 이 책에서 이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에 대한 여러 이제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태도와 이 사회적인 변화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스탠리 홀이 최초로 이렇게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청소년은 정말 질풍같이 정신없는 변화들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풍노도가 이 사람이 정의를 내린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청소년에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이렇게 이 스탠리 홀은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아주 여러 변화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스탠리 홀의 이 연구, 이 책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스탠리 홀은 그의 책에서 이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행동적인 실상들을 정확하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현상을,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럼 이 스탠리 홀은 청소년기의 이러한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 홀은 바로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학자의 리캐피출레이션 티어리, 한글로 하자면 진화 재현설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진화 재현설은 어떤 이제 이론이냐? 이 스탠리 홀과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체의 발생은 개통의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체가 야만적인 존재에서, 그러니까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문명화된 이 인류라는 존재로 진화해온 과정이 한 개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만적인 유아기부터 문명화된 성인기로 발달해 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화해온 이 모든 과정이 한 개인의 삶에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도 아주 야만적인 단세포 같은 존재, 그 야만적인 존재에서부터 이런 문명화된 이 성숙한 성인으로까지 이 진화해 간다라고 본 거죠. 이 해켈은 자기의 이 진화 재현설을 이 각 생물의 배아 그림과 함께 주장하여서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든 배아들이 이제 각 개체들이 있습니다. 이 세로 줄이 다 각각의 개체들이거든요. 뭐 물고기도 있고 도롱뇽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이제 토끼,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인간입니다. 다 이제 그 각각의 배아들이 있는데 그 배아의 초기 형태가 어떻습니까? 제일 초기 형태, 제일 윗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아의 가장 초기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모체에서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면서 각각의 상태로 이제 변화돼 가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해켈이 뭐라고 했냐? 자, 봐라. 생명체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각각 진화된 상태로, 자기가 진화되어 온 상태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각 배아들도 처음 덜 진화된 동일한 상태에서 점점 진화된 그 자신의 상태로 변화돼 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켈은 이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습니다. 모든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요. 근론을 복잡해 보이는 이론을 이 그림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끕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요. 스테니 홀은 바로 이 해켈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청소년 이론을 이게 또 발표를 해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백 번 이 해켈의 이름과 그의 이론을 언급을 합니다. 해켈은 배아의 형태를 기초로 각 개체가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홀은 해켈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확대시켜서 배아일 때뿐만 아니라 인간이 출생한 이후에도 이 아기 때부터,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진화의 과정의 주요 특징들을 나타내고 반영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서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 봐라, 자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기다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 야만적인 이 유인원 때의 이 습성, 이 상태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는 거다. 그러다가 서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도덕적 개념이 처음에 없어서 남의 것을 자꾸 훔치기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는, 자 봐라, 야만적인 이런 이제 윤리 의식이 이 어린 시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의 것을 자꾸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흙에서 막 놀고 진흙에서 놀고 나무나 돌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봐라, 유인원 시기에 그 이제 나무랑 흙에서 놀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흙에서 저렇게 노는 거다. 요즘엔 이렇게 말 못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뭐 갖고 태어납니까? 네, 스마트폰 갖고 놀잖아요.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이 다 진화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덜 진화된 이런 유인원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홀은 청소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청소년기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급격한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화가 이렇게 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뛰어넘는 대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이제 굉장히 유인원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 호모사피엔스로 이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때 종이 바뀔 때 한 종의 특징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도 이 진화의 격변을 이렇게 겪으면서 동일한 혼란과 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 아이들은 지금 질풍노도, 바로 진화의 격변을 겪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스톰 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진화의 격변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이러한 진화의 격변을 겪는 시기, 스톰 앤 스트레스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은 선천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덜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덜 진화된, 그래서 그 야만적인 그 습성들이 유전자에 남아있는 그런 시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진화의 격동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병리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과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생물학적 결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iological determinism,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과연 옳을까요?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런 스탠리 홀의 이 청소년학의 아버지가 말한 이런 해석이 과연 옳을까요? 이 스탠리 홀이 청소년 이론을 발표했던 1904년에는 크게 각광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이 해켈의 진화 재현설이 1930년에 이르러서는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합니다. 완전히 퇴출을 당해요. 왜일까요? 바로 해부학이 실제로 발달해 가면서 각 배아들을 실제로 해부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사실 배아들은 아주 초기부터 개체에 따라서 완전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1930년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아까 해켈이 그린 그림과 완전 반대죠. 완전 다르죠. 그죠? 이 보시면 각 개체마다 이 초기 배아의 상태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켈이 가짜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짜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마치 진짜 해부에서 보고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도 이때에서야 비로소 해켈이 사기꾼이었다, 해켈은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직접 보고 그린 그림처럼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이제 실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이론의 이 전제가 완전히 잘못돼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 진화재현설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론도, 청소년 이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되죠. 그죠?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이론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홀의 이 청소년 이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오늘날 발달학자들, 우리 발달 이론서들 보면은 이 발달 이론서들에도 그대로 이 스탠리 홀의 이 청소년 이론이 아무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켈의 이론은 생물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켈의 이론에 기초하여, 이 사기 이론에 기초하여 세워진 스탠리 홀의 청소년 이론은 오늘날에도 확증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계에서 이미 퇴출당한 이 이론에 기초한 청소년의 이 관점이 오늘날도 여전히 건재할까요? 해켈의 진화재현설이 폐기되었지만 청소년의 모습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게 됩니다. 특히 이 발달학자들은 이제는 청소년 뇌와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냐, 이 아이들이 왜 이러냐, 청소년 뇌 때문이다, 청소년 호르몬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살펴보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청소년 학자들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이 미숙하고 불안정한 모습에 대한 원인을 자꾸 생물학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뇌나 뭐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사들을 보면은 청소년 뇌나 호르몬이 그들을 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은 결코 이처럼 생물학적인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청소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렇게 미숙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역사 속에서 이 청소년기를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인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이 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또 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중세 사회에서도 성인 견습생으로서의 훈련이 7세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으로서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10대 중반 사춘기가 갓 지나면 이 생식 기능이 생기기만 하면 모두가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모두 어른으로 간주되었고 고된 일이나 훈련도 어른들과 똑같이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상태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선 간해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이 산업이 산업화를 통해서 공장 위주로 집중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생활 반경이 도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기 시작하고 또 산업화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안에서 점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산업사회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법률들을 이제 제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법률을 제정하느냐? 바로 미성년 노동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 이전에는 고용주가 고용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법률이었어요. 이 법률은 겉으로는 이 공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이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니까 자신들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일터에서 배제시키려고 만든 법률이었습니다. 일과 사회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이 산업사회는 두 번째로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의무교육제도를 제정합니다. 이전만 해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 가는 비율은 거의 이제 낮았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가 이렇게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다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 공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장에서 일하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였고요. 정부는 사회에 순응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법률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어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다 학교에 모두가 다 가게 되다 보니 자기 또래들 이외에 다른 세대들, 특히 이제 어른 세대들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단절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청소년 하부 문화, 청소년 집단 문화, 또래 문화가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자기들끼리 그 미숙한 상태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미숙한 공동체에서 미숙한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속에 청소년 비행이 급증합니다. 막 반항적이고 막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는 비행이 이제 급증하는 것이죠. 결국 사회는 이 청소년의 이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데 바로 미성년자 사법제도를 만듭니다. 미성년 사법제도. 이 역시 긍정적으로는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어른들과 똑같은 가혹한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그들을 좀 잘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규율과 규제들을 적용함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미성년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법률의 숫자가 군대의 군인들에게 그 부과되는 어떤 규칙의 숫자 혹은 감옥의 죄수들에게 부과되는 규칙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이 군대 군인들처럼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률들이 이렇게 수많이 생겨난 것이죠. 또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들이 있죠. 투표를 한다든지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권리들을 다 미성년자들에게 제외시킴으로 그들로 부모나 사회의 어른들의 어떤 도움
없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사회를 통해서 이전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성인사회로 연결되었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세대들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았던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규제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다 박탈시키므로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한마디로 굉장히 유아 취급을 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대적으로 거친 공장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 공장, 이 집 밖으로 나간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들은 이제 가정의 일과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다 털어버리게 되죠. 손을 털어버리게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집에 남겨져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가정 중심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청소년기 자녀들을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기보다 그들을 관리하고 또 자녀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조달해 주려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런 자녀 중심 현상으로 인해서 가정 안의 모든 가용 재산들이 아이들에게 집중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일을 하느라, 아빠들 일하느라, 엄마들 다 이제 돈을 쓸 시간이 없는데 이 재산, 가정 안의 재산들이 다 아이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엄청난 시장이 이 사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산업이 만들어내는 온갖 상품, 패션, 음악, 영화, 게임 등등의 이런 문화물들이 미디어라는 아주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물질 만능주의, 유흥문화, 소비문화 이러한 모든 그릇된 가치와 문화들을 심어주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이러한 변화와 이런 현상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문제의 이 중심에 핵심에 섰던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G. 스탠리 홀이라는 이 사람이 어돌레센스라는 이 책에서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다. 얘네들 왜 이러냐? 얘네들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미숙하고 거칠고 반항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생물학적인 데 원인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림으로 청소년의 개념이 오늘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사회에서 단절된 그 청소년들이 또래들끼리만 생활하며 성숙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18세, 19세 이 사회의 어른으로 나가게 되면, 성년이 되면 여러분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18세, 19세가 매직 넘버가 되어서 갑자기 어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청소년 시기의 이런 미숙한 모습이 10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 미숙함이 20대, 30대 나아가서 이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런 미숙하고 무책임한 불안정한 모습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멀징 어덜트후드, 그죠? 이 청년들, 이 어른들, 이 사회 주축에 대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이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와 이에 따라 형성된 청소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관점과 인식은요, 결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던 그런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인식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실제로는 어떤 세대일까요? 실제로는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짧게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청소년, 특히 10대를 명시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 속에서 청소년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 1800년대에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청소년과 연관된 단어들을 다 살펴보면요, 10대만을 특정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젖먹이 어린아기부터 좀 이제 컸을 때는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부부까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개념은 있어요. 젊은 세대를 다 이제 통칭하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어떤 1318 청소년만을 특정하는 그런 구분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도 이러한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라 구분하는 10대 시기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를 보는 관점이 있겠죠. 우선 성경은 이런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는 활력과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로 봅니다.
우선 성경은 젊은 세대를 에너지와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라고 하죠. 또 시편 103편 5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젊은 시기에 힘과 활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성경은 따라서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에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죠.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젊은 세대라 그래서 예외가 아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성경은 젊은 세대가 갖는 문제도 얘기하는데요. 시편 25편 7절과 욥기 13장 26절을 보면 젊은 시절의 그 죄와 허물을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젊은 세대의 수치와 지옥과 근심, 특히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젊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죠. 또한 디도서 2장 6절에서는 디도에게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청소년을 포함한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활력과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그 힘과 활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 그들이 가진 그 넘치는 에너지가 그들의 죄성과 결부가 되어서 도덕적인 해이와 이 죄악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분명 성경은 젊은 세대를 성인 세대와 다른 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또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진 힘과 활력과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왕으로서, 개혁자로서,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학자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며 훌륭한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우리 사무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7세와 8세의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른 왕들보다 오히려 더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요아스와 요시야 왕, 또 10대 때의 왕이 되었던 유다의 수많은 왕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10대, 20대 젊은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인물들이죠. 또 우리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도록 했던 입다의 딸, 이 민족을 구한 에스더, 또 마리아 또한 모두 성경에서 아주 젊은 세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던 젊은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우리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교육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사역자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관점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청소년이 어른보다 덜 진화된 존재이며 그렇게 그들이 미숙하고 또 무책임하고 반항적이고 불안하고 문제투성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서바이벌 모드로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한없이 그들의 미숙한 상태에만 눈높이를 맞추는 식으로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미숙한 상태에서만 계속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아이들이 여기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울타리 이 교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다음 세대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들이라 얘기합니다. 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죄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습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죄된 모습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만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죄성들이 더 내면화되어서 굉장히 가식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사실 이 죄된 문제는 자연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없이 그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버리고 그들이 보이는 수준에만 눈높이를 맞추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분명히 지도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산업화 이후에 가정과 사회에서 다 단절되었던 이 세대들을 다시 잇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덜 진화되었으며 덜 문명화된 우리 청소년들을 따로 다 모아놓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어떤 전문 기관을 만들고 특수한 세대를 교육할 교사라는, 선생님들이란 전문가들을 세웠죠. 이러한 생각이 크리스천 부모와 가정과 또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한 자신의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을 다 전문화된 기관들에 맡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죠. 교회 역시 학교를 따라서 사역의 구조를 세대 분리적인 구조로 바꾸었죠. 원래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구조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 공교육 제도에서 하듯이 세대를 다 분리해서 신앙교육을 실용적으로 가르치면 그 신앙을 실용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어떤 주어진 지식들을 연령대에 맞게 실용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교육의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실용적인 신앙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청소년들, 청년들이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또래들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기 또래들,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끼리 활동하고 배우며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화된 기관,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한 성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바로 가정, 교회, 사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로부터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과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이에게 인격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시간, 2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또 무엇과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또래들, 아니면 미디어 아닙니까? 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68분의 1이라고. 그죠?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제자들이 되거든요. 세상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한 주에 30분 설교 말씀 전하고 30분 성경 공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말씀으로부터 인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부서 사역자가, 반의 교사들이, 교회의 우리 어른들이 그 청소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의 신앙의 생태계를 이루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신앙의 생태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고 접하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이 영혼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를 가리켜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죠. 자아를 형성하는 일은 단지 나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아를 형성하는 일은 세상에 대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또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소속감에 대한, 선과 악과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과정이 곧 이 자아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 일은 곧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청년들이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까요? 그들의 미숙하고 불안하고 이 반항적이고 거친 모습들, 그래서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또 청년들이 사회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모습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고 이 세상 속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이 자아 형성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자아 형성을 갖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예시키고 있죠. 이 정보화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깊이 성찰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손에 들고 태어나는 이 영상 매체들,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 살펴보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어느 곳에서도 도대체 성숙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른 세대와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저급한 또래 문화 속에서만 살아가죠. 게다가 오늘날 우리의 이 상업과 경제 시스템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끝도 없이 사회 속에 늘려놓고 있고요, 오로지 돈,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물질주의 상업주의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이 현상으로 인해서 간극 없이 단시간 내에 우리 아이들 마음에 형성되어야 할 이 자아가 끊임없이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도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동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이 세계관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지난번 세미나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우리 왕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마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성교회의 각 가정이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화성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화성교회의 미래를 붙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일하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으셔서 든든하게 세우신 우리 교회의 성숙한 어른들,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이를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이,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로 품고 섬기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이 공동체를 자신의 주된 공동체로 삼고 가장 확고한 공동체로 삼고 이곳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희망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